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총선까지 이제 보름쯤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한 건데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여기 동참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서둘러 국회를 열자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두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총선 전이라서 안 된다. 하나는 총선 전이라서 할 수 있다. 자, 안 된다는 이유는 뻔한데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바쁜 선거운동 일정을 쪼개서 N번방 방지법 처리에 나서는 의원들이 있다면 유권자들은 이들을 재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할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득도 볼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손익계산이 밝은 각 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네. 3월 31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 뉴스픽에서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가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시한가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우절을 지금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착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시대 수년째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 계획 환경 측면에서는 또 어떤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셨어요. 문자 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KBS 1라디오를 여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을 놓치셨다면 유튜브 네이버 다음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렇게 치시면은 뉴스픽 코너를 또 챙겨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는 조이 KH님 그리고 산속 전원생활님, 네잎크로버, 엄병주님, 오직님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 주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한 400명 가까이 들어오셨고요. 최희철님, 또 9417님, 아카시즈님, 조혜숙님, 박현주님, 또 강석 시박세희님, 그리고 박진호님, 송문박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건강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사람들이 지금 관심 있는 내용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소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참 궁금한데 지원 대상을 그러면 어떻게 이 하위 70%를 가려낼 수 있는 거냐?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저희가 좀 의견을 들어보죠. 예, 일단 이 기준을 알려면 쉽게 생각하시면 일단 가구 수가 중요합니다.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네. 4인 가구냐 이런 기준이 중요하겠고요. 소득의 경우에는 하위 70%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면은 소득은 많지만 재산은 적은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여러 군데 갖고 있다던가 또는 뭐 재산은 많지만 소득은 적은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밝혀진 바까지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식이고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게 가구원 수별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예. 1인 가구의 경우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이고요.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뭐 예전에 거론이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등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 소비를 좀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소요 재원이 총 9조 1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일단 2차 추경을 통해서 7조 1천억 원을 조달하고 지방 정부에서 2조 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인데 8대2 비율이 지금 될 가능성인데 그렇군요. 다만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재정 규모도 크고 하니까 분담 비율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추경안이 도대체 언제쯤 될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즉 하나의 안건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총선이 끝난 이후 4월 중으로 좀 빨리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 이것은 아마 뭐 총선이 끝난 이후에 또 여야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조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선을 마련하는 작업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재산까지 모두 고려하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부 재산은 제외하고 말 그대로 소득 자체만. 그렇죠. 소득 자체만 하는 방식. 예를 들면 뭐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했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방식 등등을 네. 아마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에서 의논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선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지금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이 피해 계층에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두 분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50%를 주느냐 70%를 주느냐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기한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소득 기준을 그러면 언제까지 정해서 지금 5월 달 이후에 총선 끝나고 주겠다고 하는데 예. 당장 지금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줄 거면 좀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기준을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이라고 하니 좀 빨리 만들어서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동 수당을 왜 10% 제외하고 90%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일단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이럴 때 충분히 환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이름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말 그대로 당장 생존이 이제 힘든 이런 분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70%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한 번이면 괜찮은데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은 이런 지원도 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70%에게 이만큼씩을 계속 주려 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도 지금 그렇죠. 높고 이런 상황, 예. 재정 건전성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50%로 해가지고 기준을 빨리 만들고 좀 장기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말씀하신 50% 방안을 놓고 아마 정부와 여당에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그렇겠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인터뷰를 봤는데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 국가에서 이제 나가야 될 예산을 잡아놨을 텐데 그 부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해서 최대한 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자 상환 절감분이 있을 거고 최근에 유류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절감분도 있을 거고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분기에 집행할 어떤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그렇겠네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권의 협조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약간 응급 처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 인정 기준에처럼 다 하려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번엔 쉽지 않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추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속도, 효율성이 이번 추경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 어떤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같은 걸로 주잖아요. 현금으로 안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일조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당장 저소득층은 이 주어진 상품권으로 생계에 필요한 것들이나 일상 생필품을 그렇죠. 살 수가 있는데요. 중산층 이상은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쓰고 나서 남는 그러니까 비축되는 현금을 다른 용도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소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나 이렇게 말하자면 좀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 보장을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선 후에 이거를 2차 추경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총선 전이니까 여야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총선 후에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는 여야의 협조를 계속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냐가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온 추경안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더 정교한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어느 당이 일당이 되든 간에 많은 정당의 협조를 요하는 그런 작업을 또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이제 속도나 시간에 대해서는 일치되는 의견을 주시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또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정부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4.15 총선 관련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이 있는데 선거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됐거든요. 이제 발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서 지금 선거 보조금 61억 원을 받게 되었고,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 보조금 내역도 이번에 좀 자세하게 처음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선거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요. 정치 자금법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즉 의원 수가 20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려 총액의 50%를 일단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뭐 5%씩 배분이 되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왜 최근에 문제제기가 나온지 살펴보면 미래 한국당은 사실상 미래 통합당과 한 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들도 주장하고 있고 후보들도 뭐 주장하고 있는데 미래 한국당이 최근에 이른바 의원 꺼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미래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20명을 채워서 교섭단체의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선거 보조금은 교섭단체가 됐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비율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무려 말씀해 주셨듯이 61억 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말 그대로 태생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정당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교섭단체 구성을 하는 것도 사실상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거의 막바지에, 이 지급되는 시기 막바지에 지금 의원들이 이동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위성정당도 사실은 꼼수인데 돈까지 이렇게 많이 챙기려고 하는 것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보조금이라는 게 왜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정당을 제대로 육성하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예. 정당 활동에 돈이 드는데 외부에서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간섭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피 같은 국민의 돈으로 혈세로 주는 건데. 정말 액수가 상당히 크네요. 저는 지금 예,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위성정당이 명백한 미래한국당이 61억 정도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4억 얼마를 가져가요. 네. 그러면 이번에 비례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이 얼마를 가져가느냐, 3천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갑니다. 정의당은 얼마가 됩니까? 정의당은 지금 보니까 27억 8,300여만 원을 예. 가져가는데 굉장히 압박을 받죠. 왜냐하면 정의당은 이 돈 가지고 77개 지역구를 다 홍보도 해야 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는 부자죠. 네. 대표는 부자인데 정당이 가난하죠.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선거를 치를까요? 참 힘들겠네요. 안철수 대표에게 돈을 일단 빌립니다. 빌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 보조금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총알을 장전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 이 두 당 모두가 문제인데 또 다른 당도 문제입니다. 지금 그 허경영
총재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 네. 당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범죄 전과자를 냈습니다. 예. 그런 당에서 이번에 얼마를 가져가느냐. 8억 4,200만 원의 보조금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왜? 그게 가능하죠? 왜 가져가느냐. 이 유일하게 정당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추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맞춰가지고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이게- 여성 추천 네. 보조 기금. 네, 전체 선거구가 25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구에 235개의 후보를 냈습니다.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정해진 거에 의하면은 그 여성 후보 30%를 맞췄기 때문에 돈 8억 4,200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 그에 비해서 또 성범죄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약간 모순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예. 이게 세금이 줄줄 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당 보조금 중에 장애인 추천 보조금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지금 기준을 맞춘 정당이 누구냐? 겨우 기준을 맞춘 정당이 민주당. 아. 지역구 총수의 1%인 3명만 지금 장애인을 추천을 한 겁니다. 다른 당은 아예 해당이 안 네, 되고요. 그래서 2억 5,2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거 정말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말씀해 주셨듯이 여성 추천 보조금 이거는 정말 계획을 갖고 공천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국가혁명 배당금 당에서 그러니까 공천을 준 후보들이 명백하게 청소년 성폭행이라든가 강제추행 전과가 있습니다. 어제 그럴 말씀을 때는 이게 드렸듯이. 아무리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된다든지 어떤 예외 조항이나 뭐 다른 것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예. 것이 정치자금법 제26조에 따르면 예. 30%라는 수치만 제시되어 있지 거기에 따른 세부 구체적인 내용이 세부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없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물론 맞추려는 것도 일부분 필요하지만 이거는 본래의 어떤 제도를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면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서 차 국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선관위에서도 우리는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할 것이가 아니라 선관위를 보통 우리가 선관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판이 보기에 정말 불공정한 경기가 되고 있고 규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정당들이 문제 제기를 못할 때 선관위가 조금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퀴즈 하나만 딱 내볼게요. 예.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찍는 이른바 그 투표 영지 몇 센치 정도일 것 같나요? 48.1cm. 딩동댕. 예. 아주 깁니다. 아, 송은영 너무 선생님 정확히 기네요. 맞으셨습니다. 30cm 자보다 더 긴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서. 이것도 어찌 보면 비용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35개 정당이 너도 나도 어떤 뭐 세금을 통해서 보조를 받으려고 하고 일단 본인들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조금이라도 이용해 보려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네. 뭐냐면 이게 전자개표기가 다 산출을 못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는 수작업을 해야 되나요? 네, 전자개표기가 아.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수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모로 혼란하네요. 혼란스럽네요. 예, 정치권이 예. 서로 미래를 얘기하고 청년을 얘기하고 통합을 하는데 사실 젊은 세대에게 참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다음번이라도 이런 문제점은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 네. 두 거대 양당이 맞는 위성 정당이요. 네. 의석수에 따라서 지금 이게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의원 한 명을 갖다가 꺼주는 게 돈 5억씩이 거의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 불합리한 게 아닌가. 안 그래도 그리고 꼼수를 써서 예, 이 정당 예. 자체가 새롭게 21대가 되면 없어질 정당들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보고 있자니 좀 속이 탑니다. 네.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뉴스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금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 제주 여행을 했던 유학생 모녀 확진자에 대해서 지금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관련 내용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자치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건 처음입니다. 예. 물론 서울시가 이제 신천지를 상대로 한 건 있습니다만 제주도를 여행한 모녀의 이야기죠.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도를 여행을 했는데 네. 20날 첫날부터 이제 증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강남구청의 조사에 의하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강남
부청장이 불을 부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자가격리 문자 전에 여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들도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더더욱 비판율이 높아지고 지금 원희룡 지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방문을 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제주도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을 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지금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예. 이거는 정말 어떤 이런 노력들,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담당자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무의미승차하는 얌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들이 추가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이 모녀가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면은 네. 형사소송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강력 대응에 어떤 선례가 돼서 또 많은 분들이 조금 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자가격리 중인 국민, 외국인이 총 14,000여 명, 격리자 수는 뭐 당연히 더 증가할 거고요. 가족끼리도 지금 사실 그 격리 수칙 잘 지켜주셔야지 그래야 이 병을 또 저희가 전염병으로부터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또 어떤 한쪽에서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아까 자가격리 문자가 갔냐 안 갔냐 이런 것도 사실은 또 서로 얘기하는데 어떤 중점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코로나19 만약 초기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죠. 너무 심각한지 모르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없이 자가격리 지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 네. 또 모든 언론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수도 있고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 각 지자체에서도 제가 보기엔 거의 제발 살려달라 수준으로 좀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두 모녀보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꼭 1억 얼마를 우리가 받아내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제발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그렇죠. 호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유학생도 그렇고 내국인도 그렇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앞으로 그 자가격리 지침 어기면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강제 추방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있잖아요. 지금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돌아다니는 다니는 사례가 예. 자꾸 적발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 상권도 그렇고 지역의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꼭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상을 턴다거나 비난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국민들이 방역에 모두 협조해야만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 모두 내국인 모두 외국인 모두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은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목이 좀 아파가지고 한번 콜록콜록 했어요 집에서.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마스크를 끼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가족 간에도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 사실 지금 봄날이고 굉장히 날씨 따뜻하고 봄꽃들이 만연합니다. 예. 주말이라도 다 나가고 싶죠. 지금 코로나 블루라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울한 왠지 마음도.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다 같이 힘든데 누구는 갇혀 있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조심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시민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뭐 저희 방송도 좀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시고 좀 잘 견뎌주셨으면 저희도 잘 견디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N번방 관련된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청원. 어제도 저희가 이 관련 보도를 두 분과 얘기를 했었는데 뭐 4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는 그 소식. 판사 본인이 이제 재배당 요청해서 재판부가 변경된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성문희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 판사를 교체해라라는 국민청원이 뭐 거의 41만 명 이상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네. 그 오덕식 판사 본인이 좀 재배당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 규칙에 의하면은 판사가 이제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그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은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렇군요. 이번에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추가를 하자면 그러면 오덕식 판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판이 많이 달라질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
네,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본인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양형 기준에서 이제 장량 감경하거나 선처를 해줄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역력하다든지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든지 그리고 초범이다 이러면은 공통된 감형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판사가 왔을 때 똑같은 감형 기준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양형 기준부터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죠. 저는 양형 기준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법이 엉망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판사가 그 법을 벗어난 또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안도 마련돼야 되고요. 또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양형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판사가 바뀔 때마다 판결이 왔다 갔다 한다던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형량이 낮아진다던가 이런 점을 좀 막아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요. 판사나 검사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순한 양처럼 해요. 그렇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그리고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 반성이라는 건 사실 피해자의 회복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초범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가 들통이 났기 때문에 초범이지 발각되지 않은 수많은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초범도 무조건 그냥 감해주는 해줄 것 수는 없다. 이런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이라도 있는 법 한도에서라도 가혹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방송에서 이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정신 차려라. 사법부 정신 차려라. 검경 제발 인권 감수성을 갖고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해달라.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런 일을 담당했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방송에서 제발 이 말 좀 해주세요라는 말씀이어서 제가 외람되지만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